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바로 세계의 문학 전집 시리즈 믿음사 편인데 제가 난이도별로 추천해볼까 합니다. 이번엔 난이도 상으로 기준이 제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들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랑 기교들이란 두 단편 속에 작은 단편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저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속 단편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편 틀렌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입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내가 우크바르를 발견한 것은 거울 하나와 어느 백과사전을 연관시킨 덕분이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5년 전 화자는 비오이 카사레스라는 사람이랑 저녁 먹고 이제 1인칭 소설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데 1인칭 화자는 말을 지어내기에 극소수의 독자들만이 화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논쟁 중 밤은 깊어졌고 둘은 거울을 봤는데 비오이가 우크바르의 어느 이교도 지도자가 거울과 성교는 사람 수를 늘리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영미 백과사전의 우크바르라는 항목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동해가지고 그 백과사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백과사전에는 우크바르에 관한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오이가 밤에 으시시한 그 분위기에 즉석에서 말을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오이가 아니라고 진짜 우크바르에 대해 본 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 백과사전에 인용했던 말과 비슷한 문장을 찾아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오이가 가져온 영미 백과사전은 다른 영미 백과사전과 달리 4페이지가 더 추가된 책으로 이 4페이지에 우크바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크바르는 하나의 행성 같은데 모호하게 짜기가 없었고 기억나는 특징 하나는 우크바르의 문학이 환상적이며 전설과 서사시는 좀 현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블레흐나스와 틀렌이라는 이 두 환상적인 지역만 언급하고 있다는데요. 우크바르에 대해 호기심이 동해서 국립도서관에 다 뒤져보지만 더 나온 자료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이야기고 2부 앞부분에서 죽은 허버트 애쉬라는 남자의 소포에서 틀렌 제1 백과사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우크바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단편은 후기까지 다 읽어봐야 하고요. 좀 퀴즈를 푼 느낌입니다. 약간 가상지구나 복제지구가 생각나는 단편입니다. 두 번째 소설 알무타시모로의 접근의 첫 문장은 필립 게딜라는 bombe이 출신의 변호사 미르 바하도르 알리의 소설 알무타시모로의 접근을 여간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번역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이슬람의 알레고리적인 시들과 존 H. 왓슨을 확실히 능가하며 브라이튼 씨의 흠잡을 데 없는 하숙방에서 영위되는 삶의 공포를 완성시키는 탐정소설 한 편을 부자연스럽게 합쳐놓은 작품이라고 평한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실 로버츠라는 사람도 알무타시모로의 접근이란 소설이 좀 이중적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 필립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두 사람은 이 소설이 탐정 소설 치고는 작품의 밑바탕이 신비주의적이라 브라운 신부 시리즈를 쓴 작가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나름 bombe이에서 히트친 작품이라 작가 바하도르는 부제를 추가한 책도 출간을 했는데 도대체 이 알무타시모로의 접근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공의 이름은 따로 나오진 않지만 bombe이 출신의 법학생인데 자신의 부모가 신봉하는 이슬람교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축제에서 힌두교와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이 법학생이 그 난리통에 말려 들어가지고 힌두교인 한 명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건 진짜 아주 작은 앞부분에 불과하고 책 속에서 결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립 게딜라는 이 소설이 전개 방식이나 결말보다는 한 인물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 마음에 안 들어있는데요. 제가 브라운 신부를 읽어봐서 아는데 이 알무타시모로의 접근이 좀 더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하고 약간 시타르타랑 스웨덴 기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편은 진짜 마지막 주석이 진짜 압권입니다. 세 번째 소설 피에르 메나르의 돈키호테의 저자의 첫 문장은 이 소설가가 일생 동안 남긴 눈에 보이는 작품들은 쉽고 간단하게 열거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서 앙리 바슐리의 부인이 사기성 짙은 짓을 한 게 용서가 안 된다면서 메나르의 눈에 보이는 작품들 말고 미완성 작품들 중 돈키호테 일부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는데요.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인 걸 알지만 이 터무니없는 걸 합리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메나르는 무의미한 모조품을 혐오하는데
또 다른 돈키호테를 쓰려는 게 아닌 돈키호테 그 자체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저자 세르반테스에게 거의 막 빙의하듯이 17세기 스페인어를 거의 완벽하게 습득하는 노력도 하는데요. 그렇게 메나르가 쓴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랑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단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편을 읽고 같은 작품이라도 장소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현대의 예술이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소설 원형의 폐허들 첫 문장은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그날 밤 아무도 그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대나무로 만든 카누가 성스러운 진흙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며칠 지나자 그 말없는 사람이 남부에서 왔고 그의 조국의 강의 상류에 위치한 험준한 산기슭에 자리 잡은 무수히 많은 마을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로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꾀지지하니 고생한 몰골로 불탔던 신전으로 가는데요. 남자는 이 신전이 자신 일생의 단 하나의 목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라고 느끼면서 이제 도착했으니 기절하듯 잠이 듭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남자의 잠자는 모습을 몰래 막 공손히 살펴보고 있었고 남자는 잠자면서 한 사람을 꿈꾸고 싶어 했는데요. 자세하고 완벽한 꿈을 꿔서 현실을 기만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의 꿈은 처음에 혼란스러웠다가 차츰 폐허가 된 신전 한복판에서 자신이 해부학과 우주 구조론, 마술 이런 거를 수많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왜 힘겹게 불탔던 신전으로 가가지고 현실을 기만하는 꿈을 꾸고 싶었는지 다 읽으면 환상 소설이기도 한데 하나의 히든 키워드가 있는 작품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고요. 당황스러운 게 이 책 뒤에 좀 적나라한 스포를 때려서 다음 발행 때는 이 부분 지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단편이 오술길드 단편 중에선 차에 두 번째로 재밌었던 단편입니다. 다섯 번째 소설 바빌로니아의 복권의 시작은 바빌로니아의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나는 총독이었다. 모두가 그랬듯이 나는 노예였다. 인데 여기에다가 전능함과 치욕과 감옥 생활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오른손 검지가 없고 배에는 문신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 베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신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인 기메를 새긴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에게는 복종을 하게 됩니다. 단 알레프를 새긴 자들은 달이 뜨지 않는 밤에 기메를 새긴 자들한테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수세기 전 바빌로니아에서 복권은 평민들이 즐기는 놀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는데 처음엔 그냥 다 희망적이어서 그 복권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운의 숫자를 넣게 되면서 자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설은 다 읽으면 도박과 중독이 생각이 납니다. 좀 섬뜩한 소설이고요. 이거 편집자분이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편 시작 페이지가 77쪽이라는 점도 그렇고 나랏길 입구는 진짜 희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도 여러모로 도박 중독은 이래서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설 허버트 케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의 첫 문장은 허버트 케인은 러커스먼에서 죽었다. 나는 타임스 문학 브록에서 반탄짜리 추모 동정 기사밖에 할애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부사를 사용해 수정되거나 아니면 지적받지 않아도 될 찬미의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인데요. 고인이 된 작가의 소설을 가지고 이제 여러 추리 소설들의 대가들의 그 작품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한때 허버트 본인도 자신의 작품이 좀 실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버트는 놀라움을 추구하는 작가로 열정적이고 좀 새롭고 간결한데 완전하다는 면에서 칭송을 받을 만한 작가인데요. 여러 작품 중에 에이프릴 마치가 가장 이질적인 소설인데 대칭과 자의적 법칙들, 지루함, 이 모든 놀이의 근본적인 특징을 이용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행하고 그물눈처럼 갈라지는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13장으로 구성된 9개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버트 케인의 여러 소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마지막 소설 설명서에 대해서는 허버트의 날선 지적이 있는데요. 책 덕후 분들이라면 좋으면서 싫어할 그런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소설 바벨의 도서관의 첫 문장은 다른 사람들이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우주는 육각형 진열실들로 이루어진 부정수, 아니 아마도 무한수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서관에 대해 더 설명하는데
한 공간은 육각형 모형으로 내면이 책장 그 한 면당 5개씩 넣고 이제 2면이 통로인데 한쪽은 인간이 서서 자는 방이고 다른 한쪽이 화장실이라는데 이 서서 자야 한다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 통로에는 나선 계단이 있는데 아득히 먼 곳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복도에는 거울 하나가 있는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도서관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의 모든 사람들처럼 화자도 젊은 시절을 편람 중에 편람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편은 겹쳐지지 않는 무한한 책들이 있는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이거 요즘 넷플이나 왓챠 같은 OTT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풍요 속 빈곤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볼 게 너무나도 많은데 뭐부터 봐야 할지. 흔히 인생작이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무한하게 많은 작품들이 있다면 현재 이 단 하나의 인생작이 나의 인생의 올리원이야 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미아의 랜드의 모모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에게 모모라는 책이 과연 진짜 죽기 직전까지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되어줄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단편은 무수히 많은 책들에 대해 단 하나의 완벽한 책을 자신만의 변로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좀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단편은 진짜 책토쿠 취향을 제대로 저격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소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입니다. 첫 문장은 리델 하트는 유럽 전쟁사 242페이지에서 1916년 7월 24일 영국군 13개 사단이 1,400문이 대포 지원하에 세르 몽토반 전선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9일 아침까지 연기해야만 했다고 말한다로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리드의 데이가 폭우 때문에 연기를 막 한 게 아닌 칭타오 대학의 교수였던 유춘 박사가 구술하고 다시 검토한 후 진술한 내용이 사건의 의외의 진상을 밝혀주고 있다고 해서 앞에 2장은 분실된 상태로 한 사람이 전화를 내려놓고 두려움에 떠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화한 상대방은 리처드 메든 대위로 그는 무자비한 사람인데요. 자신의 동료인 루네베르크가 체포되었거나 아니면 살해되었으니 이제 자신도 똑같은 운명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메든 데이는 영국군의 명령을 받는 아일랜드인인데 나치 스파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남자입니다. 그럼 메든의 전화를 이제 받았으니 끝장났다는 멘붕과 함께 자신이 기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는데요. 그 기밀은 앙크르 강변에 주둔한 새로운 영국 포병대의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이걸 독일에게 어찌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는데 그래서 그냥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스티븐 엘버튼으로 갑니다. 자신이 비겁한 자이지만 독일은 자신에게 스파이라는 그 더러운 행위를 강요한 야만적인 나라고 현재 자신은 메든에게 쫓겨 도망쳐야만 했으니 이제 기차역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메든을 따돌리게 되면서 작은 승리감을 만끽하는데요. 과연 이 나치 스파이는 메든 데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스티븐 엘버튼에 왜 갔는지 책에서 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의 마지막 소설인 이 단편이 진짜 가장 재밌습니다. 이 편을 보기 위해 그 전편들을 본 거구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니 진짜 좀 소름이고요. 마지막에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단편들 시작 전에 서문이 하나 있는데 8개의 단편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마지막 이 단편은 탐정소설이며 한 범죄가 어떻게 저질러지며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모두 지켜볼 수 있고 그 범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보기에 마지막 단락에서야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10페이지 그 단편에서 이렇게 충격을 주다니 정말 재밌습니다. 무수히 많은 책들 중에서 어렵다고 악명 높지만 다들 재미있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버렸고요. 기교들은 앞에 실린 이야기랑 별 차이는 없고 약간 더 세련되게 쓴 거라고 하는데 확실히 더 잘 읽히고 신박한데 익숙한 소재의 단편들이 나옵니다. 제가 각 단편의 첫 문장들을 읽은 이유는 직접 읽어보시면 왜 그랬는지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순서대로 한번 읽고 연어처럼 거꾸로 읽어보시면 그 연결점들이 좀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이랑 미로가 보르헤스의 시그니처 단어이기도 하고요. 약간 읽는 독자를 기만하는 느낌일 수 있는데 그 기만 당하는 게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서 보르헤스가 사기꾼으로 직업을 가졌으면 진짜 눈 뜨고 코는 물론이요 손도 쉽게 썰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그만큼 재미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르헤스의 또 다른 단편 역작인 알레프인데요. 17개의 단편 모음으로 첫 번째 단편이랑 마지막 단편만 이야기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단편 죽지 않은 사람은 한 고서적 상이 공작 부인에게 포프의 6권짜리 일리아드를 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공작 부인이 일리아드 마지막 권의 한 원고를 발견하게 되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 원고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한 화자가 자신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이집트 전쟁에서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한 채 싸웠고 전쟁은 끔찍하고 박탈감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비밀에 쌓인 죽지 않은 사람들의 도시를 발견하도록 감행하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던 어느 날 밤, 날을 새다가 그냥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밖에 나가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웬 기병이 다가와서 인간을 죽음에서 깨끗하게 하는 비밀의 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국 산 서쪽 끝까지 가면 그 강이 있다는데요. 그 강에는 죽지 않은 사람들의 도시가 세워졌다고 이제 스피드 외근처럼 말하고 동트기 전에 죽습니다. 이 화자는 죽은 기병의 말을 듣고 도시와 강을 찾기로 결심하는데, 일단 진짜인지 수소문도 하고 총독의 허락하에 군인 200명도 지원받아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정은 생각보다 빡셌고 타령과 반란과 음모에 치여서 결국 혼자 사막에 동떨어지게 되는데요. 점점 의식을 잃어가면서 미로 속 물 항아리에 닿기도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포박된 상태였고요. 주변에 이제 둘러보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의 도시가 보입니다. 고원지대에 세워진 것 같은데 산과 계곡 군데군데 막 구멍 나 있고 모래밭에도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웬 회색 불거숭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혈거부족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제 막 바디 랭귀지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 부족인들이 사람이 묶여져서 햇빛에 구워져 있어도 천진난만하게 지들 할 것만 하고 도움을 안 주는데요. 이럴 거면 그냥 죽여달라고 애원을 해도 부질 없었습니다. 다행히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를 이용해 이제 막 포박을 풀고 이 혈거 부족들이 먹고 있는 역겨운 뱅고기를 구걸하거나 훔쳐 먹는데요. 이 화자의 이름은 마르쿠스 플라미니우스 루푸스로 로마 군단 사령관입니다. 모양은 빠지지만 어찌저찌 배를 채웠고 죽지 않은 사람들인 혈거인들도 보호하니 이제 죽지 않은 사람들의 도시를 직접 만져보고 싶어져서 가보기로 결심하는데, 처음에 혈거부족이 자신을 감시하나 싶어서 좀 경계했지만 그냥 자신을 따라하기만 해서 좀 미개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후 이제 도시로 향하고 있는데 한 혈거인이 따라와서 약간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기뻤고, 도시 쪽으로 가다가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계단이 엄청 많았고 내려가 보니 원형의 방이 있었습니다. 문이 9개였고 열어보니까 8개가 미로랑 연결되어 있고 한 문만 또 다른 그 원형방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묘하고 수상쩍은 세계에 마르쿠스는 놀랍게도 막 익숙해지면서 꾸역꾸역 가보니 마침내 죽지 않은 사람들의 도시 광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도시는 특이한 게 건물들이 지극히 오래전에 축조된 것 같은데 인류 이전, 땅이 생기기 이전에 지어진 느낌과 함께 좀 무한하고 잔악하고 강박적일 정도로 무분별한 느낌도 나서 공포와 혐오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데요. 누가 붙잡을까봐 정신없이 도망치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동굴 입구에서 자신을 졸졸 따라오던 혈거인이 모래바닥에서 막 여러 기호들을 쓰고 지우고 하는 중이라 처음엔 미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글자를 알겠냐며 은연중 무시를 합니다. 혈거인은 몇 번 그러다가 지우고 마르쿠스를 쳐다보았지만 알아보는 것 같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뭔가 기다려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둘은 같이 마을로 돌아가는데 마르쿠스는 이 혈거인에게 언어를 가르칠 생각을 했고 오디세우스의 개 이름인 아르고스라고 이름도 붙여줍니다. 하지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었고, 비가 오던 어느 날 마르쿠스는 아르고스를 부르는데 아르고스가 아르고스 율리시스의 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니까 혹시 오디세이아에 대해 아는 거 있냐고 묻자 아르고스는 조금만 안다고 자신이 그 작품을 만든 지 이미 1100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호메로스였다는 것을 끝으로 여기까지가 3부의 내용입니다. 총 5부로 되어 있고요. 4부 5부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엄청 유명한 고전 소설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일부 작가들은 현재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소설 속 작가가 품고 있던 그 사상들이 계속 그대로 전해지는 거니까 이건 나름대로 불멸의 삶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단편 알레프는 베아트리스라는 여성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화자는 우주가 변해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면서 베아트리스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사랑이 그녀를 화나게 했고 이제 죽었으니 희망도 없지만 굴욕도 없어서 그녀의 기억에 전념을 할 수 있다는 꽤나 집착적인 생각을 합니다. 매년 베아트리스 생일에 그녀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념에 베아트리스의 사촌 카를로스의 신뢰도 얻게 됩니다. 카를로스는 어느 도서관 하급 직원인데 망상수설을 듣다가 왜 이런 걸 글로 안 쓰냐고 묻자 이미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시 중에 지구라는 시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한 대목 읽어달라고 하자 카를로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막 행복하게 읽어주고 설명하고 다른 몇 대목도 더 읽어주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찬사받고 싶어 쓴 글 같고 카를로스는 지구의 모든 것을 시로 표현하겠다고 작정한 놈이었는데요. 자정 무렵까지 붙들려 있었고 헤어진 2주 뒤에 전화 오더니 한 신규 개업한 살롱에서 술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가서 또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카를로스는 자신의 시 앞에 화자의 지인인 훌륭한 문인 알바로에게 서문받고 싶어서 불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말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알블로에게는 전달을 안 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카를로스가 전화 오면서 갔다 온 살롱이 확장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집을 허물려고 한다면서 집에는 알레프라는 것이 있어서 절대 집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알레프는 모든 각도에서 본 지구의 모든 지점들이 뒤섞이지 않고 있는 곳이라는데요. 화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문득 왜 나는 카를로스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었지? 이런 이 남자가 미친 사람이란 것을 깨닫지 못해서 좀 놀랐는데요. 이 알레프는 무엇인지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후기가 있어서 꼭 후기까지 읽어봐야 하고요. 여기서 영화 루시가 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단편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두 번째로 좋았고 엠마 순수가 진짜 최애입니다. 엠마 순수는 정말 재밌어요. 중간에 그녀는 자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와, 다 읽어보면 이거 진짜 문장 엄청납니다. 마지막 문장도 좋았고 재미있으니까 보르헤스 좀 찍먹해보고 싶은 분들 이 단편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권 보르헤스 작품을 소개해봤는데 특징은 좀 상당히 세련됐어요. 현대 소설의 패러다임을 창조한 천재 작가라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게 단편들을 읽어보면 무슨 재미있다고 느낀 현대 영화 몇몇 개가 막 바로바로 떠오르기도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진짜 최근 신작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멀티 유니버스 좋아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짧게 군더더기 없이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내니까 너무 취향이고 현재 우리가 반전을 좋아하는 것도 보르헤스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중 뭐부터 읽어봐요 라고 물으신다면 무조건 픽션들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으니 그냥 땡기는 거 아무거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편 모음집을 했으니 다음은 3권짜리 장편이자 가장 웃기고 저급한 고전? 존 바스의 연초도매상입니다. 이건 분량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넣었지만 흐름을 타면 정말 슝슝슝 읽게 됩니다. 약간 칸디드랑 데카메론이랑 돈키호테를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뭔 난잡한 소리야 싶으시다면 정답입니다. 이 소설은 난잡해요.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 중대한 내기에서 주인공 에브니저 쿠크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좀 모델 체형의 이목구비가 서로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처럼 늘 불안한 기색이 엿보이는 30살이 다 된 학벌 좋은 백수입니다. 에브니저에게 쌍둥이 여동생인 안나 쿠크가 있었고 엄마는 쌍둥이를 출산 중에 사망을 했고 아빠 앤드류 쿠크는 미국의 연초 농장에 있는 사장님인데 물건이랑 사람 보는 안목이 좋아서 부자가 된 양반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요. 쌍둥이는 어렸을 때 서로 붙어 있었고 둘 다 활발하고 총명하고 발랄했습니다. 이제 10살 때 잘생긴 가정교사 헨리 벌링검 3세가 와서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그의 교육법은
무언가 배움에 있어 단순한 호기심이 가장 개발 가치가 있다고 하고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 내용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교육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연계돼서는 안 된다는 꽤 훌륭한 방식으로 쌍둥이에게 좋은 선생이 돼주었고 쌍둥이는 볼링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에버니저가 대학에 들어가 좀 고리타분한 수업으로 배움에 노잼 시기가 왔을 때 아빠는 볼링검이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에버니저는 형편없는 학생이 되었고 철학에 빠져 시험에 낙제를 하게 되면서 대학 중퇴 위기에 빠지자 이거 아빠가 알면 자신은 끝장난 걸 알기에 뭔가 세상으로 나와서 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여러 다양한 직업들 중에 뭐 하나 해보고 싶다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결국 방구석 폐인이 되었을 때 3년 전 떠났던 볼링검이 에버니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들키면 안 된다고 강간당할 뻔한 적도 있다는데요. 자신이 왜 떠났는지 알려주겠다고 선술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데 고아였던 볼링검은 뱃사람이 되고 싶었고 근데 돈키호테를 읽자 매료가 되어가지고 다른 일 소홀해지다가 집시 무리에 합류되어서 케임브리지에 도착해서 이번엔 이 도시에 매료되어가지고 집시들이랑 헤어지고 기독교 모독을 했다는 노래를 불러서 좀 붙잡혔는데 다행히 헨리 모어라는 사람이 구해줘서 그의 시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관계도 가지게 되었고 헨리 모어는 똑똑하고 끼쟁이인 볼링검에게 빠져서 대학도 보내줍니다. 거기서 뉴턴을 만나게 되었고 뉴턴 또한 볼링검에 빠져버려서 이제 볼링검은 둘 다 존경은 하는데 사랑까지는 아니라 남자 둘을 가지고 노는 요부가 되었고 모어랑 뉴턴이 이제 시간 지나 서로 좀 친해져서 볼링검을 내쫓았는데 딱 그때 에브니저의 아빠가 볼링검을 발견한 거고 쌍둥이의 가정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볼링검은 한순간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후회하지도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않는데요. 자신이 여기로 온 건 함께 런던에 가기 위함이라고 이건 안나의 아이디어라고 하자 에브니저는 좀 망설였지만 볼링검이 세상은 크고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 외에 남는 것은 없다고 꽤 낭만적인 말을 하고 에버니저는 용기를 얻어 볼링검을 따라 가겠다고 합니다. 둘은 같이 가게 되면서 에버니저가 아직 우리를 떠난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안나랑은 또 어찌 연락한 거냐고 묻자 쌍둥이네 아빠가 볼 때 볼링검이 안나에게 확신을 품은 것 같다면서 내쫓긴 거라고 근데 또 그게 맞긴 맞는 말이라면서 호탕하게 답하자 에버니저는 나이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링검은 쌍둥이 둘 다 좀 플라토닉적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자신이 안 나가면 안나를 벌하겠다고 해서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내쫓기고 쌍둥이의 소꿉친구였던 브롬리 양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안나와 연락하게 된 거라는데요. 이제 배고프기 싫으면 좋든 싫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하고 싶은 게 없는 에브니저한테 교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링검과 그럭저럭 풀칠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안나가 찾아오고 아빠가 쇠약해졌다는 말을 듣자 에브니저는 안나가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볼링검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서로 좀 서먹하게 헤어지고 에브니저가 아빠를 보러 갔는데 병이 심해서 누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쇠약해진 건 아들놈이 속썩여서인데 이제 방황은 완전히 그만두고 남자답게 남자의 몫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묻자 에브니저는 진지하게 바라시는 거 있으면 뭐든 하겠다고 하고 아빠는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서 미국 메릴랜드에서 에브니저가 태어났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경작을 하라고 합니다. 에브니저는 뭔가 결정된 게 있으니까 좀 마음 편히 알겠다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4장 내용이었고 이 책 뒤에 17세기 후반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아버지의 연초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가게 된 코크는 개관 시인이자 평생 동정을 지키기로 맹세한 수총각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의 전 내용입니다. 65장하고도 일부가 더 있는 좀 방대한 양인데 고학력 백수의 좀 우당탕 오원기라서 희극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만약에 세상에 배고프면 그냥 옆집 거 털어먹고 유연하게 법도 무시하고 누군가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싶음 진짜 아무나 붙잡고 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그냥 다른 사람 거 빼앗는 그런 막장 무법지대 속에서 살고 있다면 나 혼자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에브니저는 온실속 화초처럼 지내다가 온갖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별별 일들을 다 겪는데 일단 제가 저급하다고 말한 이유가 이 권 앞부분 내용 중에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태 읽은 고전 문학 중에 가장 선을 넘는 그런 전개예요. 고전 에로 소설? 저는 이게 1등입니다.
이런 걸 어쨌든 상상을 해서 집필한 거 보면 존버스는 상당한 변태인데 저는 다른 작품 키메라를 읽어보긴 할 겁니다. 영화로 나오면 재미있겠다 싶은데 영화로 나올 수 없는 작품입니다. 하나는 지금 21세기에도 좀 논란이 터질 만한 선정성이고요. 또 하나는 등장인물 때문입니다. 이 두 개 때문에 영화로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가 좀 생각나는데 결말은 완전 다릅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좀 깔끔히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남자는 끝내주는 시를 쓰기 위해 그리고 또 한 남자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펼쳐지는 모험입니다. 1부, 2부는 웃겼다면 3부는 또 나름 진지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말까지 꾸준히 유쾌하게 마무리되어서 긴 분량 때문에 난이도가 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어려운 건 없는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사 세계 문학 전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이름 날린 명작가 밀란 쿤테라의 소설 2권을 소개해 볼 건데 먼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소설은 길게 한번 에피소드 7에서 리뷰를 했으니까 짧게만 할 건데요. 왜 난이도가 상이냐고 하면 앞부분에 니체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은근 진입 장벽이 세죠? 그리고 쿤테라의 소설은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은 공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연애 해본 사람들만 공감 가는 이야기 같아요. 특히 망한 연애한 사람들. 그래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읽었을 때 사비나라는 인물을 좋아했었고 테레자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테레자도 나름 매력 있는 여자였고 그래서 토마시가 무거운 사랑인 그녀를 붙잡고 안다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 소설은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이 불멸도 재미있을 겁니다. 똑같이 7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은 연애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멍 때리고 보다면 좀 자칫 읽은 독자만 강제 하차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먼저 1부 얼굴에서 작가인 밀란 쿤테라는 옥상에 아벤 니리우스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은편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에 수영 강습받고 있는 60대 노부인을 보게 되었고 그 노부인이 수영 강사한테 미소와 손짓하는 걸 보고 아네스라는 자신의 소설 속 여자 주인공을 떠오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콘테라는 얕은 잠을 자다가 라디오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네스에 대해 상상해보는데 그녀의 변호사 남편인 폴은 주말에 친구랑 놀러가고 아네스는 바쁘게 집안일을 하면서 이번 토요일은 그녀의 아빠 기일이었고 과거 자신의 동생 로라가 아빠와 엄마의 사진을 찍고 있는 아빠에게 왜 사진을 찍냐 분노를 하면서 아네스는 또 아빠 편을 들어서 심하게 다투었던 기억을 합니다. 아네스의 아빠가 죽은 건 5년 전이고 엄마가 돌아가신 건 6년 전인데 엄마는 신혼 때 남편 불심이 좀 뿜뿜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점점 벗어나고 싶었던 친지들한테 집착을 하고 엄마가 죽자 사진을 찍고 있던 아빠를 로라가 발견해서 소동이 난 거였는데 자매는 끝없이 언쟁하다가 다음날 로라가 파리로 떠나버리고 아빠는 엄마 없음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혼자 큰 집에 있어봤자 뭐하냐고 강단 있게 이사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가문에서 나와 결혼 생활을 통해 다시 가문으로 돌아가듯 아빠는 고독 속에서 나와 결혼 생활을 거쳐서 고독으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아빠는 엄마가 죽고 중병을 앓기 시작해 아네스에게만 유산을 은밀하게 전부 다 줍니다. 아네스는 8살 어린 로라랑 나눌까 하지만 결국 비밀로 하는데 이건 욕심이 아니라 아빠를 배반할까봐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직 아빠와 자신 둘만의 아는 하나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합니다. 2부 불멸은 1800년대 이야기로 신혼 부부인 베티나랑 아르님이 괴테 부분에 3주 동안 묵고 있었는데요. 아르님은 자신의 젊은 신부 베티나를 사랑하고 괴테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자신의 늙은 남편 괴테를 사랑하고 베티나는 결혼을 해도 괴테에게 교태 부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괴테를 잘 안다고 으스대자 결국 크리스티아에게 뺨을 맞자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게 되었는데요. 구경꾼들은 괴테가 누구 편을 들지 궁금해하고 괴테는 부인 편을 들며 이제 젊은 부부에게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티나는 악의적으로 막 뚱뚱부에 얼간이가 미쳐서 자신을 물었다고 퍼뜨리게 되는데요. 베티나는 괴테가 23살 때 사랑했던 여인의 딸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괴테에게 끌렸고 자신이 22살 때 어리다는 방패로 뒤에 은신해서 일생 동안 써먹습니다. 괴테를 만나자 무릎에 앉았고 끼를 부리는데
베티나를 어린아이로 봐주지 않은 사람은 그녀가 좀 머리가 약간 돌거나 치유 불가능한 감정적인 여자로 보고, 반면 영원한 어린아이로 보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베티나의 솔직함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괴테 또한 매료되어서 자신의 젊은 날 기념에 반지 하나 선물해 주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거의 자주 본 것 같지만 실제로 괴테랑 베티나는 3번 정도만 만난 게 다입니다. 대신 편지를 자주 썼는데 그 또한 베티나의 일방적인 편지였고, 이 둘의 사랑이 유명해진 건 사랑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인데요. 괴테가 처음으로 이 수상한 냄새를 맡게 된 건 베티나가 자신의 엄마와 가깝게 지내면서 괴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자 했을 때였습니다. 3부 투쟁은 다시 아네스 이야기인데, 쿤데라는 여전히 졸면서 TV 보다가 국회의원 베르트랑이 맥주를 금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양반인데, 금지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술 땡겨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뉴스에 한 여성이 자살하러 차량에 뛰어들었으나 살았고, 오히려 차량 쪽에서 사상자가 여럿이라는 소식에 잠이 확 깨가지고 다시 타자기 앞에서 아네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과거 남자친구와 집 앞에 헤어졌을 때 동생 로라는 숨어서 언니의 몸짓을 지켜봤습니다. 언니는 수학 전공에 뛰어난 과학자가 될 줄 알았으나 폴과 결혼해서 좀 평범해졌고 실망을 해서 이제 자신이 음악학교로 들어가 언니 대신 유명해지기로 합니다. 어느 날 아네스는 로라에게 폴을 소개시켜줬는데, 로라는 폴에게 진짜 딱 첫눈에 꽂히게 됩니다. 어쩌면 언니의 남편이라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로라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브리지트에게 사촌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임신을 하려면 수술을 해야 하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네스가 미용 목적으로 쓰고 다녔던 검은 선글라스를 이제 로라는 슬픔의 의미로 눈물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울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쓰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결국 언니인 아네스는 로라를 배려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벗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글라스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로라 자신의 불행을 심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니한테 자신은 패배했지만 언니는 행복한 거라고, 아빠가 엄마가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매의 추억까지 찢은 거라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아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한 거였는데요. 사부 호모 센티멘탈리스는 다시 베티나 시점으로 시작하는데, 베티나의 추종자로 괴테 이후에 독일 최고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유명 소설가이자 평화주의자이면서 진보 지식인인 로맹 로랑, 사랑시의 위대한 노래꾼 폴 에리아르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작품으로 베티나의 사랑은 보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베티나가 괴테에게 수많은 편지들을 보내면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사랑이 동기와 의미가 좀 괴테가 아닌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괴테는 이용당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약간 공개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가 아닌 고백하는 나에 막 심취해서 그런 것처럼요. 흔히 유럽 문명을 이성에 바탕뒀다고 간주하지만 유럽은 감정적 인간 호모 센티멘탈리스를 탄생시켰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중에서 선악의 기준이 개인 영혼에 이전되어 주관적이게 되었고, 어떤 이의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모든 것이 선을 지향한다. 그는 선한 사람이기에 그가 행한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라는 말을 베티나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옳다,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라고 도약을 해버립니다. 오부 우연은 다시 아네스 이야기로 혼자 호캉스 하면서 예전에 세련됐다고 생각했던 랭보의 시집가 지금은 다시 생각보다 그냥 그랬고, 자신이 괴테의 동시대인들과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되면서 혼자 드라이브도 합니다. 아네스는 스위스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면서 2주 전부터 미칠 듯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는데요. 소설 속 아네스가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 때 쿤데라는 교수를 만나서 우연의 일치에 관한 대작 하나를 써보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고, 소설 속 인물 아네스와 현실의 쿤데라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전개가 되는데, 쿤데라는 소설에서 본질적인 것은 오직 소설뿐이라서 영화나 드라마로 각색을 하면 비본질적인 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기 소설을 지키려면 각색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달리 말해 이야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설을 써야 한다고 하니까, 교수는 디마의 삼총사를 좋아하는데 쿤데라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다고 비아냥되니까 그 당시에 쓰인 소설들 대부분이 사건의 단일성 규칙에 얽매여 있다는 게 유감이라고 하고, 교수는 쿤데라 소설은 따분하겠다고 직설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은 6부에 새로운 인물 등장과 함께 사라질 거라고,
그 인물이 뭐 어떤 동기나 효과도 낳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적혀져 있는 소설 속의 소설이요.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이자 제목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지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6부 문자반은 루벤스라는 쿤데라가 말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저한테는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이 루벤스 위주로 스토리는 전개가 되는데 이해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못슬롱이어서 어우 이게 뭐람 하면서 읽었거든요. 일단 루벤스는 아이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여자의 입술에 자신의 손가락을 닿게 했는데 하이트면 다중 관계가 가능한 사람, 무관심하면 변태적 유혹에 무감한 희망 없는 여자로 나눕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트너는 많았고 그림에 재능이 있었는데 미술 전문 학교 시험에서 이제 떨어져서 관심도 없는 법학 공부를 할 때 자신의 라이벌인 애는 미술 전문 학교에 합격을 해서 예술가로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애는 못생기고 부유한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당시 루벤스는 좀 예쁘장한 미녀와 사귀고 있었는데 루벤스 자신이 훨 낫다고 애는 삶 자체에 헌신하기 위해 경건과 명성을 위한 투쟁을 포기한 거라고 하며 이제 승리 굳히기로 사귀고 있는 미녀와 홧김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녀와 만나고 있을 때도 이라는 여자한테 계속 연락을 했었고 이를 원했는데 까이자 이제 결혼식 피로연에 막 만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신부인 미녀와 정사를 벌이는 와중에 실수로 옛 여자친구 이름을 불러버리는데요. 이걸 만회하겠다고 온갖 여자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당신이 나의 모든 여자야 라고 하면서 이제 몸빵으로 만회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천년 사랑도 식을 것 같은데 정말로 머지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전작인 참정가, 이 참정가의 토마시보다 더한 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름 왜 루벤스가 나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쿤데라가 일부러 건너뛸까봐 미리 말해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제 마지막 7장 축복은 쿤데라 시점으로 처음 교수를 기다렸던 그곳에서 포도주 한 병 주문하고 둘이 이제 노가리 까는 걸로 시작하는데 교수는 그 밸런스 게임 하나 물어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녀와 하룻밤 보내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느냐랑 잠자리는 없는 대신 그 미녀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자신의 고향 큰 길을 산책하는 것. 어느 걸 사람들이 더 선택할지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여론조사에 의뢰도 했다는 교수 보고 쿤데라는 늘 그랬지만 이번 일도 어느 부분에서 진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딜 박는 거 보면 서로 찐친이긴 하죠. 둘이 그렇게 대화하는데 도중에 교수를 알아본 한 남자가 다가오고 교수는 그 남자를 반겨주면서 쿤데라한테 소개시켜주고 이제 3명이 노가리 까는 걸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기에 이 불멸이 좀 재미있었고 여기에서 다양한 작가와 책들이 나와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백지를 읽고 있었는데 스포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쿤데라가 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쓰는지 나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고 1부부터 작가 자신의 시점이랑 쓰고 있는 소설의 시점을 너무 부드럽게 연결하는데 이 점도 무슨 물에 젖는 듯이 반복되어 버리니까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2부에는 지옥에서 해밍웨이랑 괴테가 만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유쾌하기도 하고 3부 소제목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검은 선글라스랑 유채만 2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불멸에 대한 욕망의 몸짓이라는 소제목이 여기에서 나오는 베티나랑 로라의 큰 불멸과 작은 불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광기 그 자체였고 보통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약간 자신을 세상에 바치는 것을 선으로 볼 수 있는 행위라 생각했는데 그 개념을 박살낸 에피소드였습니다. 마지막 검은 선글라스가 정말 충격의 도가니니까 불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진짜 3부가 가장 재밌습니다. 4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처음 펼쳐봤을 때 한 문단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는데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 좀 소름 돋습니다. 이걸 이리 아름답게 쓰다니 거의 사탄급 재능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댓글에 남긴 문단이 읽기 전과 후로 분명 감상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부에 꽃 한 송이가 나오는데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입니다. 두께도 있고 소설 속의 쿤테라랑 그 쿤테라가 쓰고 있는 소설 속 인물들이 또 등장하고 괴테도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 혼돈 그 자체라서 처음엔 해설을 읽어야지 했는데 없습니다. 참정가 얘도 해설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판
역시 그냥 없어요. 쿤테라 전집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 다 없습니다. 해솔이. 이 정도 난이도 상에 한몫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 믿음사 세계 문학 전집에서 난이도 있는 책을 소개해봤는데 추천하고 싶은 건 전에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으나 최근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으므로 픽션들 하겠습니다. 근데 존 바스 빼고는 다 팅작이라서 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존 바스는 남사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권 15장 내용 봐보세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재미가 있긴 한데 저급한 맛도 있어서 어디 가서 당당히 추천하지 못하지만 한 근본 없는 놈이 끝까지 웃겨서 다 보게 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오늘 엄청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